전주 전국 문화근대회 문학 전주 문양의 적가 일부 전주 문화의 문을 열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이규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 고명하신 김현조 선생님과 그리고 강민주 박사님 그리고 그 토론회는 정재영 선생님과 박정근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0분이고 발표 내용이 깁니다. 근데 자료집에 발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발표는 요약해서 10분 내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전주문인협회장이신 김현조 선생님의 제1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조라고 합니다. 유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길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미 차후에 한번 좀 다 읽어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학인들이니까 또 책 읽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리 전주 문인협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전주 문인협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전주 문인협회로 집중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전주 문인협회는 또 과거, 지금은 각 지역별로 문인협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제, 우리가 현대 문학은 일제 강점기 때 시작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지역인이 뭐 서울인이 이런 게 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문인들의 숫자가 적었죠. 그러나 이제 문인들도 많아지면서 또 지역으로 나눠지고, 특히 1989년 또는 95년에 지방자치화되면서 더 지역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각 문인협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학인의 저변을 위해서요. 전주문인협회는 과거에는 전주문인협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전국문인협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각 도에 하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 중심되는 도시에다가 뭐 문인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단체를 두었었습니다. 정부에서 두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말고 다른 지역에는 문인협회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전주가 아니니까요. 근데 전주는 반대로 전주가 곧 전북이었고 전북이고 전주였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주도 결국은 지역의 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1993년 7월 10일에 전주 문인협회가 발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늦게 됐다. 그러나 전주나 전북 문인협회는 일제강점기 때 또 그 이전에 더 소급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역사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20쪽을 보시면요, 전주 문학은 태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태동기는 금방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설명한 걸로 가늠하고요. 전주 문학 생성기 같은 20쪽이지만 두 번째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1920년대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께서 이제 현대 시조를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병기 선생님과 아울러서 전주 출신의 이익상이나 유엽, 이분들은 전주에서만 또 활동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태동하면서 1920년대 전주와 전북문인협회가 문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주 문학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전주 문학도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요. 그게 1950년대입니다. 이때는 이철균, 최진성, 최승범, 이기반, 이상배 이런 이제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인 단체들도 조금 숫자도 늘리고 더 시민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60년대 되면서 이제 우리 전주에서는 최초의 여성 문인이 등장합니다. 수필가인데요. 김순영 선생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그러면서 여성 문인들도 동참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그 당시는 젊다고 봐야 되는데 젊은 문인들이 대거 있었죠.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사실 우리 문인이나 특히 시인 같은 경우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시인이란 타이틀만 있어도 밥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김동리 선생이나 이런 분이 문교부 옛날 말로 문교부 가면 장관이 문학국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문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주 문화 성장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그때 이제 작촌 또 거기에서 8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60년대 이보영 우리 지역에서는 김교선 선생님과 이보영 선생님 두 분의 평론가가 나타나셔서 이상이랄지 이상문학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학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소 소설도 그 당시에 등장하신 분입니다. 또 80년대 초반으로 가면 작전 조병 선생님은 연세에 비해서 늦게 계셨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한 시조 시인으로서 소중한 분이거든요. 지역만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영, 최명희 소설가 최명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만기, 김남권, 이봉구, 김동규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양규자, 정양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성장기를 이끌으셨다면 80년대부터는 어떤 중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문학적인 인구도 팽창하고 또 문학적인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적 사실 이제 성향을 고찰한다고 해도 어느 특정 부위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 혹시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쪽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주는 뭐 전주라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주는 또 전주 나름대로 지역적인 문학 작품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작년 올 2월입니다. 2월에 작년 11월에 저희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심사평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날 하루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물론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값지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쓰는 것은 고향말 또는 전주에 대한 아까 이제 조금 박민수 선생님께서 동학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실 텐데 동학에 관련된 이런 그 지명이랄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성문 홀린 서문밭 빨래서 낼까 피부연 아랑내 허벅지가 빨래보다 더 크다. 따라지 잡은 놈이 덜머리 서시 끝발을 돌려먹은 눈알이 토깽이 눈깔이 벌건 노름꾼이거나 초상마당 밤새우 문상객이 욕쟁이 할머니 매운 고추 화덕 앞에 쪼그려 앉아 콧물을 훌쩍이며 콩나물을 먹는다. 콩나물밥을 먹는다. 밤 깊어 등허리에 어린 자식 둘러본 청포묵장수가 동학만큼 맺힌 목소리로 저만동 고사슬 힘에다가 한벽담으로 올라간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홀로 500년을 서서 남은 풍남문이 지린 하품을 하고 나서 기름봉 달떠오르면 조다리 물감지 바람든 딸년 속것을 걱정하는 낌새다. 왜 이게 소중하냐면 이분은 지금 여기 시가 있는데 전주에 대한 지명, 전주에 대한 역사, 전주에 대한 유적, 전주에 대한 과거가 자기 시를 통해서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배움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전주배움센터에서 오히려 이분의 시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전주 지명, 전주 고산, 전주 골목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보신다면 아까 우리가 콩나물국밥을 드셨잖아요. 콩나물국밥은 우리 전주 사람들, 군인들은 어디서 많이 먹었냐면 남부시장집 콩나물국밥 많이 먹었습니다. 외깃집은 덜 뜨겁죠. 전주 콩나물국밥은 뜨겁거든요. 그 뜨겁고보다 맵고 속이 확 풀리는 남부시장집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 이 책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아까 그 풍남 호남 제일성 들러오셨잖아요. 풍남문 거기도 나오고 또 자만동 한벽당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전주에 있는 굉장히 그 관광지이고 유서 깊은 고장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이 고향 말보다도 고향 지명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전주성인데요. 시집도 전주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한 분의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려 동구박에 질퍽거리던 날 서럽게 시집간 노이들이 왔다. 큰 아는 완주에서 살갑게 오고 작은 아는 지난 백운산 밑에서 얼어 죽을까봐 친친 싸매고 왔다. 나는 소태 같은 세상 낙서하고 있는데 누이들은 저희끼리 오랜만에 마주 앉아 마른 고추대 꺾어 태우며 떼겨온 점심도 짚고 밀린 옷가지로 빨아놀면서 매운 연기 핑계삼아 눈물 시약만 해쌌는다. 듣자 하니 눅눅한 얘기뿐 목이 메인다. 이것은 우리 전주 전북문인협회 회장도 하셨고 전북예총 회장도 하셨던 김남구 선생님 작품인데요. 여기도 혹시 서울만 아니고 도시에만 안 살고 또는 고향이 뭐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조금 공감이 가는 시가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주 문인들한테는 많이 녹아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쭉 넘겨다 보시면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역사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또 역사에 관련된 시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정열입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요. 정열입이나 또는 실학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학 문제도 지금 오늘 행사를 통해서 동학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시연을 하시고 보실 것입니다만 그 동학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시 조세는 본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사를 간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 문인들이 내세우고 또는 전주 문인들이 창작을 하는 것은 역사를 모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글을 마친다면, 그러나 불구하고 전주 문인협회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는 보니까 조금 젊은 분이 있는데 제가 91년도에 중단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전주 문단에서 거의 젊은 층에 들어갑니다. 제일 젊은 층에 들어가요. 제가 벌써 뭐 한 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문학인 구성원들이 변함이 없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AI 시대 때 우리 문인들, 문학인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기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아울러서 제 글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해주신 시간을 잘 듣겠습니다. 전주 문인과 전주 문학에 대한 이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재영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잠깐 그 진행상 지금 휴대폰을 분실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주변에 휴대폰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공연 입구 안내실에 좀 맡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에 좀 확인하셔서 휴대폰이 혹시 있나 보시고 있으면 주워서 공연 입구 안내실에 맡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재영 선생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문인협회 부회장 정재영입니다. 네, 오늘 방금 전주문인협회 회장님이신 김현조 회장님께서 전주문인의 그 역사를 통시적 포차를 통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전주분이 아니고 경기도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어서 전주문협에 대해서 조금 좀 지역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에서 나와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경기도나 서울에서 이쪽에 오셨기 때문에 전주의 그 문학의 뿌리, 전주의 문학의 뿌리는 서동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주가 그냥 있는 도시가 아니고 문학의
근간이고 뿌리다. 다음에 전주에 한 번 더 내려오실 기회가 있으면 미륵사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동학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전주천 옆에 그 초록바위라고 하는 서학과 동학이 동시에 만나면서 또한 처형을 당했던 김계남 장군 같은 동학의 적주가 처형을 당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던 그 형장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초록바위 같은 데 한번 가보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읍사는 아마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정읍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본향이 여기고, 아울러서 내용 가사는 전하지 않지만 선운산가가 있습니다. 선운산가. 그 다음에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상춘곡이 있는데요. 그 상춘곡이 실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전라북도 문학의 근간이고 뿌리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동학 관련해서 이제 오셨는데, 동학의 뿌리가 또 전라북도입니다. 동학의 뿌리. 아울러서 대동 정열입 사상의 근간이 또한 전북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전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문화와 전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 시점에 지금 전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전주 문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발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전주 문단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문인의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젊은 문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젊은 문인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앞으로 문단을 조금 더 풍성하고 융성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문인들의 부재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우리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고 여성 문제나 내지는 아동문학까지 이게 폭을 넓히면 그렇게 꼭 전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이제 순수 문학은 경제력하고는 조금 멀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글 써서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직업이 있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글 써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동문학, 예를 들어서 아동문학은 특히 여성문학처럼 많이 또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전주문인협회에서도 굉장히 아동문인협회 사람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 대부분 다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제가 이제 여기 쓰고 또 저도 고민할 때는 우리 너무 노쇠했다, 우리 문학인들이 그랬는데, 아동문학회 쪽 하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소설가들도 젊은 분들이 많고, 여기 참석하신 분 성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지금은 여성 시대입니다. 문화예술계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없다면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성이 나서지 않으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식사하실 때 그 시어머니 또는 그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냐고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여성 젊은 분들이 고르는 게 굉장히 좋고, 우리는 지금 교육은 완전히 서양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도 서울에 손님 와서 여기에 금산사가 있거든요. 금산사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 가을이라서 굉장히 풍경이 좋았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그래서 한 가운데 앉아서 있는데 한 5살 먹은 아기가 그 담에다 세워놓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 엄마 부모는 그 옆에 앉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아기가 5살 먹은 아기가 빗자루 가져와서 자기 다리 사이에다 딱 끼고 돌아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날아라 빗자루, 날아라 빗자루 그러는 겁니다. 뭘 느끼십니까? 이미 마귀의 할멈, 서양 교육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이미 서양식 사고를 받고 있다는 거죠. 빗자루면 여러분들 정도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자루 하면 도깨비를 생각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 먹고 건너가다가 빗자루 씨름하고 이런 것이 우리 정서고, 또 빗자루하고 추억이 빗자루가 몽둥이 죽비처럼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나라라 빗자루 마귀 할멈하고 연상됩니다. 근데 그 책을 누가 골라줍니까? 엄마들이 골라줍니다. 엄마들이 골라주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앞으로 그 동화책, 그와 비슷한 동화책들은 누가 씁니까? 젊은 엄마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연장되는데, 그래서 젊은 작가들, 젊은 문제는 이게 과연 젊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뭐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종합 토론 때 또 자세한 얘기를 하시고요.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주로 가람 이병기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근현대 문화와 관련해서 훌륭하신 발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정재영 선생님께서는 향가 서동요부터 시작해서 가사, 전국인의 상춘곡 등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강민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숙입니다. 저는 하나부터 100까지 다 혼자 뭐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발표문을 썼지만 요약을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국에서 군인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저기 제주도가 오셔야 하는데 마혜성 시인님께서 허리를 삐끗해서 비행기를 취소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두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제주도 대신 카자흐스탄이 와가지고 뜻밖의 국제적인 행사가 됐는데요. 서울부터 목포까지 모든 문인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말 그대로 전국 문학인 데이죠. 여기는 제가 맡은 것은 전주 동학농민혁명의 흐름과 문화 콘텐츠의 활용방안입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좀 보고 건너뛰기를 계속하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46페이지입니다. 차례를 볼까요? 들어가며 전주의 동학농민혁명의 흐름, 동학농민혁명의 소재로 하는 문화 콘텐츠 현황과 전망, 전주 동학농민의 혁명사와 문화 콘텐츠 이렇게 하고요. 건너가겠습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사의 흐름, 거기에 먼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동학농민혁명의 사적 흐름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1893년 정원, 전봉준의 고부 가나 점령 소식이 전라감명에 보고되면서 전주성의 독립농민의 상황이 시작됩니다. 무장에서 기포하여 벽산대위에서 군체제로 개편한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요. 4월 25일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27일 장군으로 반복하여 들어갔던 동학농민군이 성 안에서 소요를 일으킨 틈에 동학농민군 주력이 전주성에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 서문과 남문을 통해 무혈 입성했다. 건너가겠습니다. 건너서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 혁명 시기에 전주성 함락과 전투성 전투가 지나는 역사적 의미는 부패한 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최초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집강소 퉁치는 근대 공화정의 출발이자 민주주의 시원이자 항일투쟁의 발상지였습니다. 사상적 측면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백성이 한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이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성 함락과 전봉준, 김계남, 소년장수, 이북용 등 많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의 무진장한 스토리텔링이 소재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 대하소설은 송기숙의 독두장군, 전주성을 둘러싼 투쟁 활동 등이 가장 큰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와 현황과 전망을 한번 볼까요? 51페이지입니다. 소설에는 문화 콘텐츠에서 동학농민혁명 소재로 하는 오랫동안은 금기되었습니다. 넘어가고요. 52페이지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저항사의 소재로 시를 썼고요. 53페이지 기타 예술 콘텐츠 마당극, 민족극, 굿 이런 것이 있고 항토연의 항전, 항토연의 햇불,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녹두꽃, 멈춰선 저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냐, 금강 새야새야, 고부 봉기의 역사마직굿, 동학해원, 상생열린꽃, 우리 동네 가보년, 서울로 가는 전봉준, 뮤지컬에는 총체극이 있고 천명, 들불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음악극에는 새야새야, 새야새야 파랑새야, 무용에는 새야 파랑새, 서울로 가는 전봉준, 오파레에는 녹두장군, 동력, 영화에는 영화, 드라마, 연극, 동학난, 개벽, 영유, 가두어진 역사, 그 100년 동안의 빗장을 열다. 한 갯땅새 땅 미술 전시에서는 항토현에서 광화문까지 희망의 무등을 넘어 녹두꽃이 떨어진 그 이후 공연 영상 콘텐츠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도 넘어가겠습니다. TV 56페이지인데요. 10번 TV MBC 새야새야 파랑새야 1954년 방영됐고요. 웹툰에는 만화, 웹툰, 판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문화 콘텐츠로 다뤄졌죠. 57페이지 휴화, 노래 콘텐츠 이런 것도 다뤄졌었고요.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사의 문화 콘텐츠를 결론을 대신하여 보면요. 전주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다시 환기하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고 전주 하약을 이끌어 전라도 온 고을에 직강소를 설치하게 이른다. 이로써 직강소를 설치하고 12개 패정개혁을 단행하여 전라북도는 한동안이나마 동학농민군의 염원하던 서자도, 백정도, 노비도 없는 민중해방구를 만들었다. 이 같은 전주의 민중해방구의 전통은 4.19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광장의 문을 여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동학영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의 논의는 전주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 콘텐츠를 마지막 장입니다. 60페이지 볼까요? 늘어놓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콘텐츠가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전주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큰 흐름을 따르다 보니 주변 지역이 동학농민 활동과 연계에 소홀했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한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뒷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이어서 우리 박정근 선생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근입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전공 학사고 연극인입니다. 마침 이제 전봉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려고 하던 차에 우리 강민수 박사께서 이 토론을 요청하셔서 매우 흥미롭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영국의 세계 최고의 본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과 연극과 뭐 각종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고갈되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더 발전하고 더 증가하는 그런 기묘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학혁명에 관해서는 우리 근대사에서 최고의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제와 독재를 거치면서 민중들이 그 저항운동이라는 한 가지 그런 사실 때문에 억압을 받고 여러 많은 그 창작과 논문과 연구 많은 그 퍼포먼스 등의 각 콘텐츠 제작이 매우 저조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문민 시대 이후로 그래도 이 길이 열려서 조금씩 동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창작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게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6페이지 저는 제가 중요한 것만 딱 같이 한 페이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66페이지요. 강민숙이 주장에 의하면 동학혁명의 선두적 지도자인 전봉준은 농민군을 주의하면서도 단순한 폭동 수준의 저항운동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전봉준은 전주 입성 전에 농민군을 장군으로 잠입시켜 본진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전주성 내부 소요를 일으켜 시선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본진 주력부대의 소요 혼란을 이용해서 전주성으로 진격하여 서문과 남문을 통해서 무혈 입성하게 된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이 단순한 군으로 봉기한 오합지졸 수준의 농민군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치밀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학혁명이 사회적 운동으로서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봉건성을 벗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 인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각성과 민중의 주체적 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근거는 전주 동학혁명 이후에 중앙정부의 담판을 통해 집강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집강소는 중앙정부나 지방관료 행정에 대해서 민중들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것은 전주 동학혁명이 성취한 중요한 근대성의 성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학혁명의 집강소나 민중들의 자치적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관료들의 부정직성과 이중성에 의해서 후퇴함으로써
동학혁명의 근대성 문제를 확장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동학혁명의 근대성이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는 교통과 통신 등의 물질 문명과 사회적 의식의 상호적 소통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의 부르주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는 것은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경제력이 귀족 계급에서 중산층으로 크게 이동함으로써 신속하게 변화하게 된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은 중산층의 입과 손벌이 되어 그들의 의견과 생산물을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인쇄술과 통신은 동궁 귀족의 폐쇄성에 비해 공개성과 신속성을 통해 여론과 경제력을 확보한다. 대체적으로 구한말 조선의 경우는 서구에 비해 물질 문명이나 교통과 통신이 조화롭게 발전하지 못하여 혁명의 주체인 농민군이 경제력이나 여론에서 양반들을 선도적으로 이끌 만한 힘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근대적 출신 무기를 확보한 관군과 일군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놓여있던 것이다. 강민숙은 전주 동학혁명에 관한 콘텐츠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본 논문의 총망라에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의 개별 연구 못지않게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동학 관련 연구나 공연이 동학연구기관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입력되고 아카이브로 제작되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동학혁명이 한국 역사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수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 질문하시기보다 미국 대표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면서 의견을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은 없는 걸로 하고요. 우리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그 방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을 한 2분 정도 받겠습니다. 저기 혹시 손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자, 우리 이영숙 선생님 한마디 하시죠. 없으세요? 임종숙 선생님, 최기종 선생님 아직 나가셨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현조 선생님 발표 시간 내가 너무 많이 뺏었는데 미흡했던 부분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예, 보통 포럼 때 발표는 20분씩 주잖아요. 오늘 10분로 줄여서 서운하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미흡하다기보다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문인협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18세기, 19세기 때 맞이한 것은 기계 산업 혁명을 통해서 완전 인간성이 말살되면서 기계화 시대에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현재 AI 시대거든요. 과연 AI 시대 때 우리 군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과연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의사들부터 해서 법조계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인간은 갈수록 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기계가 또는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없으면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맞이했고, 앞으로는 창작이라는 게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사석에서 식사하시면서 언론계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대뜸 물어요. 회장님, 의사나 법조계에 있는 경제인들이 시나 문학을 더 잘 쓸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들듯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더 잘 쓸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기계화 시대를 맞는 AI 시대를 맞는 함정이기도 하고 대답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많이 줘서 어떤 시를 또는 작품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은 그 AI는 학습했던 거에 대해서 요즘은 편집 시대라고 합니다만 편집할 뿐이지 창작이나 창의력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감성을 집어넣은 창작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도론자께서도 질문하신 게 플러스 해본다면 아직은 우리 문학인들한테 희망이 있지 않은가, 더 순수성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벌써 10년, 20년 뒤면 이제 AI라고 구태여 안 해도 될 만큼 저희 인간은 기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AI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오늘 세미나에 임해주신 네 분 선생님. 사회자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나올까요? 이래가지고 네. 질문 아까 질문하라고 했는데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네, 그러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강민숙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요. 동학혁명을 왜 무장에서 기포를 했나요? 그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고창 무장이요? 네. 그러니까 고창 무장이 1기포고요. 그 다음에 2기포가 전북 부안군 백산면입니다. 그런데 네. 무장 기포는요, 백산에다 비하면 여기 고창 사람들 많이 계십니까? 고창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무장의 기포는요 도둑지열이었어요. 별로 몇 명 없었어요. 그러나 1차 기포가 하기는 했죠. 고창 무장에서. 그리고 그 후로 백산으로 와서 우리가 백산은 2차 기포인데 그 하얀 옷을 입고 쓰면 백산이요. 죽창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죽산이다 일고 그렇게 해서 백산이 됐는데요. 지금 같으면 SNS가 있어서 쉽게 잘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 10,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장 기포를 질문했으니까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무장 기포를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백산 기포가 워낙 커서요. 그런데 사실 저도 무장 기포 가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런 거 보니까 백산보다 더 잘 해놨더라고요. 실질상 10,000명을 모인 곳은 백산이었는데, 그리고 백산이라는 게 높이가 47m여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을 모시고 가면 에헤 이렇게 얕은 산이었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요새였단 말입니다. 평야지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야트막 사근이지만 근데 거기에 10,000명이 모였는데 무장은 가보면요 이렇게 평지더라고요. 평지. 그리고 그때는 정확하게는 얼마큼이나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끝내야 돼서 왜 거기서 했는지 사상적 배경을 좀 듣고 싶은데 예, 뒤풀이 시간에 얘기를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시고요. 저희가 53분에 시작해서 시간을 지켜서 지금이 35분, 2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